작지만 영향력이라든가 시대의 역할을 봐서는 종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생, 과학을 통한 기계화된 인간의 영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종교처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한. 이 외계인의 시점으로 가는 거, 영어로는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퍼스펙티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테크노 시그너처를 찾는 거로 가는데,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대표 이명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세 가지 꼭 해주시고 준비되시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창백한 푸른 점의 4장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와 5장 지구 위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인간은 지구와 함께 우주의 중심이라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이제 쫓겨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기에서 있었던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뭔가 허무함과 그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한다는 건 이제 인식론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론의 굉장히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들의 인식을 지배했던 가장 큰 것이 종교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이제 흔히 지금 거대 종교 유일신을 믿는 몇 가지의 세력이 큰 종교뿐 아니라 사실은 토테미즘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 도그마를 만들고 어떤 체계를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의 신학적인 어떤 갈등이라든가 신학적인 어떤 토론은 많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것이 형성화되고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과학혁명의 역사를 지나면서 지구를 우주의 중심부터 끌어내서 변방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저항 세력이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종교의 얘기가 나올 거고 5장에서는 결국은 종교에서까지도 이제 약간 벗어난 그런 인간들은 대체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약간 이런 건데 그나마마저도 이제 5장 제목을 보시면은 지구 위에 정말 지적 생명체가 있는가까지 가다 보면 아무튼 되게 재밌는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4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종교와 과학이고요. 문장은 70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0페이지 가다 보면 이제 달에서 본 지구의 블루마블 아름다운 이 모습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은 외경심을 주는데 종교를 훨씬 능가하였던 것이다. 어느 영향력 있는 종교도 대놓고 과학에 대해 이렇게 말해본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웬일일까? 이것은 우리 생각보다 낫군. 우주는 우리 예언자가 말한 것보다 더 웅대하고 더 오묘하고 더 우아하단 말이야. 하느님은 우리 상상보다도 더 위대하신가 봐.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들은 아니란 말이야. 나의 하느님은 작은 하느님이셔. 나의 하느님이 이대로 머무르시길 원해 라고 말한다.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간에 어느 종교가 근대 과학이 밝혀낸 것처럼 우주의 웅장함을 강조한다면 종래의 신앙이 거의 끌어낼 수 없었을 만큼 많은 존경심과 외경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에 이런 종교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과학이 우리의 종교를 뺏어갔다 약간 이랬던 저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나서 어떤 되게 커다란 존재가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종교를 다 이렇게 버리고 났더니 이제 과학이 종교처럼 되어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말씀부터 드리자면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철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리학이 종교다, 물리학의 법칙이 종교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도 그거를 막 책과 챕터도 써내고 막 이랬었는데 뭐 그런데 그것에 사실은 기원을 올라가 보면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까지도 가요. 뭐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는 범신론을 배우죠. 그리고 그게 뭔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월자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 유일신이나 내 일상에 관여하는 어떤 인격적인 신을 거부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범신론적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를 실제로 지배하는 게 뭘까? 중력 법칙이잖아요. 물리 법칙. 그러면 이건 물리학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약간 그 종래에 예전에 있던 종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치환시켜서 어쨌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외경신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조만간에 이런 종교가 출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면 맞고 일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뭐 기독교를 믿거나 특정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되게 초월적인 그런 우주의 뭔가의 기운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고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과학이 종교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작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이제 과학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모든 것이 과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창조 과학. 또 뭘 해도 과학이랑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지, 과학은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안티들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학이 이미 종교가 되었다 그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영향력 면이나 그것에 대한 신뢰도 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중세 종교가 하던 역할들을 과학이 많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과학은 종교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과학자들이나 과학 자체가 종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어쨌든 자신들이 내세웠던 것에 의심을 품고, 그것이 그 굴러가는 체계 자체가 의심하고 깨어부수고 새로운 것을 대체하고 하면서 항상 시대의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은 잠정적인 결론 내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얘기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를 통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우주와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보는 우주론을 인간이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까지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근접한 그 접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가 계속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굴러가니까 기존에 있던 식의 종교가 되기에는 토대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종교는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종교가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영향력이라든가 시대의 역할을 봐서는 종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저도 최근에 조금 몇 개를 쭉 찾아서 읽어봤었는데, 인간은 어쨌든 무엇인가를 믿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다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막 종교가 되고, 앞으로는 데이터도 종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되는데, 뭐라 그러죠? 대신한다고 그럴까? 어떤 과학이 해주는, 물론 과학자들은 스스로는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뭔가 한마디를 딱 명확하게 하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실험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기에서는 계속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초월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것 같고 얘기를 계속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작은 존재로 보고, 하지만 뭔가 큰 존재가 있길 바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만 보더라도 종교라는 것이 이제 발달해오고 조직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냥 그때부터 고등 종교가 정교하게 있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교화되면서 권력이 되고 그 세상을
그 통치하는 도구가 되고 권력이 되고 도덕이 되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고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자원을 나눠주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을 해줄 만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하늘과 연결시켜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기면서 고등 종교가 생겼고요. 경쟁자들이 생기니까 차별화가 생겼고 그리고 그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되고 그들을 말살하는 것도 불사해야 되는 거죠.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인권적이고 인륜적인 것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차단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기 모순이 계속 생기면서 거대화되고 영향력이 커졌던 게 기존의 종교잖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죠. 믿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해왔던 종교의 역할이었다면 그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걸 알아내게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의심하지 않고 믿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생활하면서도 의심을 해요. 이전 같으면 덮였을 것도 다 불거져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 체제의 종교가 그동안 뭐 몇천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이 자체 중력 붕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체해야 되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것이 와서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대체 세력이 없어요. 과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속성에. 근데 지금 보면 과학이라든 것 또는 과학적 태도라는 것이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러면 과학이 종교가 되어야 될 수 있고 새로운 종교가 될 수 있는데 이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이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을 하면 이건 종교라는 이름이든 아니든 간에 뭐가 되든 나타날 수 있을 때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믿음, 의심하는 믿음. 그렇게 하면 말이 되게 모순 같지만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인과관계의 깨짐 이런 것들을 지금 양자역학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게 현대 과학의 인식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믿는다. 확률적인 믿음이 되겠죠. 신뢰를 주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일상화되는 시점에서 과학은 종교를 대체를 하고 종교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올 사람은 뭐 왕 한 명 쳐내고 다른 왕이 오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거나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바뀌거나 이런 식의 것으로 그런 식이 되었을 때는 여기 말한 대로 과학이 종교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덕들이 있어요. 외경심을 주는데도 창백한 푸른 점 이 사진 한 장 딱 놓고 아무리 설교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도 보여주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공감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특히 외계 생명체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것들, 이건 지구인을 객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은 여전히 앞으로도 가고 있고 저항감을 많이 줄이면서 지금까지는 죽은 다음에 내세를 생각하니까 여기서 네가 희생하고 그걸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허망함이 있지만 그 대신에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고 그러자면 빈부격차라는 계급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근본적으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대체하고 새로운 종교가 된다면 약간 저는 믿음에 대한 개념, 문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소되고 있죠. 해소되어야만 종교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대체할 수 있고 과학이라는 종교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과학이 종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장의 시작을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태양 중심 사고방식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해가 지고 있어. 해가 뜨고 있어. 이거 자체가 사실 원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일상까지 대체를 할 수는 사실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면으로 본다면 그냥 많은 인간들이 그 종교가 꼭 종교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을 믿고 싶다라던가 진실을 내가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매트릭스도 다시 생각나고 최근에 사실 인식론 이런 것들 매트릭스 좀 읽었거든요. 그 얄팍한 안심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왜냐면 무엇인가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만족감, 얄팍한 안심이 훨씬 편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그 깊은 인식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을 과연 갖고 싶을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도 그런 역할을 그냥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끝끝내 과학이 주지 못하는 것은 내세라든가 천당 지옥에 대한 거라고. 그 대신에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겠죠. 영생. 과학을 통한 기계화된 인간의 영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종교처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한.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버리지 않고 하자면 그렇게 못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이 상태대로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목격하고 행해가는 식을 하기 때문에 기존 종교에 매달렸던 거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내 이런 어떤 인지 상태를 그대로 가지면서 몸을 바꿔가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깨지지 않으면 기존 종교의 껍데기를 계속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지금 영생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그렇게 되면 이제 허망한 것까지도 끌어안아야 되는 유한함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건 되게 괴로운 작업이고 되게 힘든 작업인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시점의 현실에서의 얄팍한 안락함이라도 주는 거죠. 그거는 행복하게 하는 거죠. 이 순간에.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건 물질적인 행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약간의 보상의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것을 만족하고 원 없이 그냥 살다 간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게 갖춰지면 그 자체가 또 종교화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멀리 나갈 수 있네요. 이 얘기는 끝이 없으면. 자, 그러면 4장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게, 잊지 않게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지구 위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가? 이거 되게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이거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사들에도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자, 키워드는 외계인의 관점, 우주적 시점입니다. 문장은 약간 인상적인 문장이겠지만, 이거를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거 다른 데에서도 칼 세근이 잘 써먹는 거라고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외계인의 탐사 대원이 성간 공간의 어둠을 지나는 장기 여행 끝에 태양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이 여기를 이렇게 와가지고 구경을 이렇게 보다가 막판에 내린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 5장의 제목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이제 그 결론의 부분이 나오죠. 지구 선회 궤도를 돌면서 외계인 탐험가는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생물이건 간에 지금 지구를 우점한 생물들은 지구 표면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연을 들였건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오존층과 산림을 파괴하고 표토를 흘려버리고 있으며 그들의 행성의 기후에 통제하지 못할 묵직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숙명을 잊고 있는 것일까? 그들 모두를 존속시켜줄 환경을 위해 협력할 수는 없단 말인가? 아마도 이쯤이면 외계인 탐험가는 지구에 지성이 있는 생물이 있다는 추측을 재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정말 약간 돌려서 까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답답하다가 못해. 외계인의 시선으로 보니까 정말 너무 한심하다.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외계적 관점, 외계인의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되게 좋은 게, 저는 어릴 때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동생이 제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끼리 분쟁이 생기면 제가 제일 큰 아이인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특히 사과가 있는데 그걸 서로 먹으러 싸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이제 3명을 앉혀놓고 나이 한 서너 살 많다고 제가 이제 막 모든 애들을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말이야 형이 오빠가 이렇게 해서는 감정사고 잘 안 먹혀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침팬지가 한 마리 있는데 침팬지 동생들한테 사과를 놓고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사과를 막 싸고 있으면 침팬지 형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절부터 영장류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침팬지라고 안 했지만 그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옛날에 살던 그 동네에 그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든지 이제 뭐 하다못해 엄마라면 어떻게 했겠냐 이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얘네들이 야단치거나 뭐를 해야 될 주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내 앞에서 당장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저항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제가 이렇게 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희들 옛날에 그 어린이 그림책에서 신데렐라 읽어봤지? 뭐 이러면서 하거나. 왜냐면 나는 분쟁을 지금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많이 경험적으로. 그러면 약간 누그러들면서 이제 까먹고, 혼나는 거 까먹고, 막 신데렐라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계인의 시점으로 가는 거, 영어로는 extra terrestrial perspective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우리가 지금 칼세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래. 근데 이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궁극적인 타자, 우리들의 거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죠. 그리고 또 왜 어려운 얘기할 때, 내 친구의 친구가 말이야. 사실은 돈을 빌렸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결국 자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게 되면 자기를 약간 물러서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화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자주 써먹고요. 에드워드 윌슨 같은 분도 자주 써먹고, 제가 많이 읽어보진 않는데, 베르베르 베르나르 이분도 바깥에서 외계인이 와서 지구에 이런 거 많이 써먹는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장대익 교수님이 많이 써먹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써먹는데, 이걸 써먹었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줍잖게 써먹으면 이거는 저쪽 얘기는 저쪽 얘기고, 이 얘기는 이 얘기라서 이게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에드워드 윌슨이나 칼 세이건이나 장대익 교수 정도 되면 이 문장력도 좋고 설득하는 능력도 좋고 자기 컨텐츠가 녹아들기 때문에 외계인 얘기를 해도 이렇게 저항감에서 외계인 얘기를 하나보다 하다가 내 얘기로 슬쩍 들어오는데 별 저항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인데 조금 내공을 쌓고 이런 방식을 쓰시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외계인이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재밌었고, 얘가 약간 SF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그 갈릴레오라는 지구를 출발한 탐사선이 실제로 다른 행성에 갔을 때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몇 바퀴 한 바퀴인가요? 여러 바퀴 돌면서, 실제로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지를 실험했던 테스트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계적 시각하고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연결시킬 때 각각 별개라고 생각한 것은 어쨌든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보니까 설득력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런 자각이 있는 거예요. 행성으로서의 지구. 그러니까 지구를 왜 이렇게 좋은 샘플을 놔두고 있는 거냐는 거죠.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는 지구 생명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탄소 베이스 이런 걸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달을 바라보고 있고 화성을 바라보고 있고 목성 위성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려고 어떤 징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징후들을 지구에서 이렇게 지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구로부터 여기도 보면 이제 얼마 떨어졌을 때 보면 생명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근데 사실 지구라는 것을 탐사선을 가까이 와서 엄청 올 때까지는 인공 구조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탐사를 하더라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런 개연성과 연관시키면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목성으로 가는 갈릴레이라고 하는 탐사선에도 그런 걸 이제 적용을 시켜봤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식의 걸 많이 하는 게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한 4,500개 정도. 근데 그것 중에는 지구랑 비슷하거나 이런 건데 이제 직접 촬영하는 것도 있죠. 못하는 것도 있죠. 너무 멀고 어두워서. 그러면 이게 뭉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구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지구를 시간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면 뭐 대기의 변화량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체를 우리가 찾고자 하지만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는 지금이랑 조성비가 틀렸을 거예요, 대기. 그 다음에 바다가 있으면 구름이 있으면 반사도 같은 게 틀려지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구의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막 그리고 이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아직 망원경을 갖고 보면 얼마나 뭉개져서 보일까. 그럼 디테일이 아니라 한 가지 피크가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선 하나, 특별한 징후 하나를 보고 이거랑 매칭시키려는 거죠. 그 지구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출발이 되어서 정교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 탐사선 바이킹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생명체가 없다고 판명이 났지만 그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는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바깥에 나가서 보자 이런 걸 넘어서서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과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장에 나오는 사진들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그냥 우리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아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와 파란데 구름이 막 이쁘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지만 진짜로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추측을 하겠어? 약간 그래서 더 들여다보고 더 가까이 가보고 뭔가 다른 뭐 적외선 이런 것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해보고 이러고 났는데도 한참 동안 들어오다 보기 전까지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 약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쫙 리포팅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새로운 시선을 우선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칼 세이건이 이런 제안을 하고 이게 구체화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생명의 흔적을 찾자는 거잖아요, 징후를. 그게 바이오 시그니처인데, 최근엔 테크노 시그니처라는 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지금 뭐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는 거로 가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구조물이 인공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량화시켜서 어떤 징후가 나타난 패턴으로 만들어내서 비교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뭐 막연히는 했겠죠. 그걸 칼 세이건은 사실은 이것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작업하는 곳에서도 그런 시그니처들을 어떻게 집어낼 수 있는 한두 가지의 단서의 패턴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래서 바이오 시그니처란 말도 많이 쓰지만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자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실제로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세부 사항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상기 보셨듯이 지구도 굉장히 근접해서 해상도 높아지기 전까지는 뭐 전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시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테크노 시그니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또 보셔도 뭐 되게 재밌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잘못해서 이제 외계인이 어디 사막 같은 데 딱 내리면 화성이랑 별로 다르지 않네? 이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다른 가장 큰 것은 이것도 되게 익숙해서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었나 싶었는데 밤이 되면 불이 켜지는 되게 이상한 이상한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만약에 다른 데를 찾을 때 얘기하신 것처럼 테크노 시그니처란 누가 한다면 어디선가 그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군.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되게 사진만 보면 익숙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인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재밌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관점을 저는 이렇게 인간 사회에도 되게 많이 투영을 해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냥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뭐 겉모습만 보지 말고 뭐 심성을 봐라 이렇게 하는 여러 다면적으로 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지금 보이는데 다면적으로 보는 거랑 또 시간에 따라 사람이 변하니까 그렇게도 보고 그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 친구, 부모 뭐 이렇게 그럼 주변이라는 거는 관계 속에 형성된 것들이니까 뭐 그렇게 보고 시그니처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시그니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태연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1대1로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약간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뭐 소설 속에 뭐 드라마 속의 어떤 주인공들을 분석할 때 그런 식으로 전 많이 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외계인이 지구를 보는 시점을 잘 활용해서 주변 분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장에서는 우리가 우주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던 위치를 약간 인정하면서 얻게 된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나 신이 하던 건 아니지만 바깥에서 본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지구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에 대한 게 이제 5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네요. 4장에서 칼 세이건이 약간 뭐 그래도 우주의 목적을 갈망하면 우리가 스스로 보람 있는 목적을 찾아서 나서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진취적인 거를 제안하는 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려지는 게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인간이 우주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챕터씩을 보고 있지만 두 개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음에 이제 6장, 7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